자, 지금 보이는 지도는 동슬라브인들이 처음으로 세웠던 국가, 즉 키우 루스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핑크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 동슬라브인이 최초의 국가를 세웠는데 그 시기가 8세기나 9세기쯤이었죠. 예전에는 키예프라고 불렸던 도시, 그러다가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발음을 존중해서 키이우라고 불러주는데, 이 키이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쪽 지역이 가장 번성했기 때문에 키이우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슬라브인과 상관이 없이 오늘날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었던 바리아크인들인데요. 이 바리아크인들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바이킹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슬라브인들이 국가를 형성하던 시기에 이 바리아크인들, 즉 바이킹이 슬라브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와서 그들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립했던 나라가 바로 키이우 루스였죠. 이 루스란 말은 핀란드 말로 로스란 말에서 나왔는데요. 로스란 말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오늘날의 러시아 땅에 와서 강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연원이 바로 루스, 러시아란 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동슬라브인의 최초 국가로 키이우루스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경에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동슬라브인에게도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몽골의 징기스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서쪽 끝에 바로 동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었죠. 몽골인들의 침공을 받아서 불타고 있는 동슬라브인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슬라브인의 여러 도시들이 철저한 파괴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살육과 파괴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키이우였습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의 수도였죠. 그러면서 이 동슬라브인의 최초의 국가였던 키이우루스가 급격하게 쇠락과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몽골 칭기스칸의 원정이 이 서쪽에서는 동슬라브인 국가의 파괴와 쇠락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몽골인의 러시아 지배 내지는 동슬라브인 지배가 2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 보인 키이우 루스의 판도와 거의 겹치는 지역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현상은 바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한 도시가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키이우 루스가 번성하던 시기에는, 즉 몽골인의 침입을 받기 전에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곳이 바로 모스크바였죠. 그러다가 몽골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모스크바가 동슬라브인의 상당히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몽골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격인 이 모스크바 지역이 성장하는 동안, 예전에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남쪽 일대, 즉 오늘날의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몽골인의 침입을 받으면서 오늘날의 키이우 일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일대는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인이 물러간 뒤에 이 땅에는 코사크라고 불리는 농민 전사 집단이 살게 되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회화 작품입니다. 몽골인의 지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살기 시작한 코사크인들을 그린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후에 러시아 제국의 기병대원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코사크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쪽 변경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토지를 소유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싸우는 전사 집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기마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 제국에서 군대에 고용되어서 기병대원으로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이 그림과 사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사크인에게도 권력자가 있을 텐데요. 그 권력자를 일컫는 표현이 바로 헤트만입니다. 이 헤트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즉 헤트, 그리고 사람을 뜻하는 만이 합쳐져서 나온 말일 텐데요. 우크라이나인을 이끄는
군사 정치 지도자들을 헤트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 헤트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7세기에 우크라이나를 이끌었던 헤트만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로 그 보흐단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인데요. 초상화가 있고요. 오늘날 그 독립국이 된 우크라이나에서 보흐단 흐멜리츠키를 우크라이나 역사의 위대한 위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멜리츠키가 코사크를 이끌고 있던 시기에 큰 변화가 불어닥칩니다. 이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땅에 그 북서쪽에 있었던 강력한 열강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이 폴란드는 당시 그 가톨릭을 믿는 국가였고 이 힘이 세지면서 우크라이나 땅을 넘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강력한 폴란드의 침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를 이끌던 사람이었던 이 흐멜리츠키가 자기를 도와줄 강력한 동맹 세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죠. 왜 하필 흐멜리츠키가 그 러시아 제국을 동맹 세력으로 생각하게 되었냐면 바로 같은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튀르크는 무슬림 국가였고요.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였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들과 러시아는 동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흐멜리츠키는 폴란드와 대립각을 세웠고 이 폴란드에 맞서기 위해서 바로 같은 종교, 즉 동방 종교를 믿는 러시아 제국에게 고개를 돌려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흐멜리츠키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흐멜리츠키가 우크라이나의 헤트만으로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주 심한 유대인 핍박, 심지어는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당시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현상이 존재했지만 유독 우크라이나에서 그 정도가 심했던 것이죠.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모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대인 핍박과 살해가 바로 흐멜리츠키가 우크라이나를 이끌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있는 문구는 히브리어인데요. 이때 흐멜리츠키에게 그런 식의 어떤 끔찍한 탄압과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흐멜리츠키를 저주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흐멜리츠키 지옥에 나가라, 이런 뜻인데요. 이런 식의 유대인 핍박과 우크라이나 역사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흐멜리츠키가 폴란드와 맞서기 위해서 같은 종교를 믿는 러시아 제국에게 고개를 돌려서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이 러시아 제국과 우크라이나의 코사크 간에 맺어진 협정을 바로 페레아 슬라프 조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상당히 가깝게 되고 다시 합쳐지게 되는데요. 몽골인의 침입을 받아서 갈라졌었던 동슬라브인의 두 지파가 이때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면서 이 조약의 해석을 놓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이 1653년 페레아슬라프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되면서 두 민족이 한 몸이 되었다, 완전히 합체가 되었다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약 이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한 민족이 되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러시아 해석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흐멜리츠키가 맺었던 이 조약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통치권을 러시아 제국에게 갖다 바친 것이 아니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코사크는 자체 방위를 위해서 여러 세력과 보호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런 보호조약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조약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식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그 정세에 따라서 과거의 해석이 이견을 보이면서 서로 대립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 지도는 오늘날의 그 우크라이나의 지도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지리적 특징이 바로 우크라이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큰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의 이름이 바로 드니프로 강입니다. 예전에는 그 러시아어식 발음으로 드네프르 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드니프로 강이라고 하죠.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이 드니프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드니프로 강이 그 중요한 점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경계일 뿐만 아니라 이 강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정치, 문화, 역사, 심성을 또 그 가르는 하나의 그 경계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드니프로 강의 동쪽 지역은 페리아슬라프 조약 이후로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어서 러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반면에 이 드니프로 강 서쪽 지역은 폴란드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었죠. 그리고 폴란드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땅이지만 이 강을 경계해서 동쪽과 서쪽이 상당히 다른 문화, 심성, 역사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 구분은 과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크라이나 현대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선거 결과를 표시하는 지도입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때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몰표를 얻었던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 우크라이나의 서쪽 지역에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친서방 정책을 표방했던 빅토르 유셴코라고 하는 정치가가 몰표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현대 정치에서 강 동쪽과 서쪽이 확연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조성된 현상이란 것이 아니라 300년, 400년을 거스르러 올라가는 역사적 분기의 한 산물이란 것이죠. 이런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동과 서로 갈려서 서로 분쟁을 빚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그 서쪽과 동쪽이 그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가? 이런 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자연의 모습인데요. 드넓은 평원 위에 검은 흙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토라고 부르는데요. 우크라이나 거의 대부분이 흑토지대죠. 흙이 검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은 유기물질이 풍부해서 아주 농산물을 잘 자라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 평원 지역에 깔려 있는 흑토에서는 농사가 워낙 잘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절대 다수가 바로 그 농민이었습니다. 물론 정근대 사회에서 모든 사회에서 그 농민이 수가 많았지만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과 달리 농민들에게는 사실은 그 민족의식이 그 희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어떤 그 영역이란 것이 자기 고장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고장을 넘어서는 더 큰 단위의 인간 집단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국가 단위로 아니면 세계 단위로 그 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지식인들에게는 민족의식이 존재했지만 땅에서 그 땅을 일구고 그 지역에서만 살아가던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는 민족의식이 발전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917년에 우크라이나에 큰 변혁의 물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 혁명인데요.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권력을 잡았던 볼셰비키 지도자였던 레닌이 내세운 이념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 제국에서는 각 민족의 자율권과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소수민족을 억누르는 정책을 폈었는데 그런 러시아 제국에 반발해서 세워진 국가가 바로 소비에트 러시아, 즉 혁명 러시아였고 혁명 러시아를 이끄는
레닌과 볼셰비키는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면서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을 주변 열강이 아니라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폴란드가 독립하고 핀란드가 독립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민족이 그 독자적인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우크라이나 지신도 가지고 있었고, 1918년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국가를 표방하면서 정부가 세워지는데, 그 정부가 지금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사진 속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주장은, 그리고 그 운동은 사실 험한 가시밭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상 주변의 열강이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차지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뒤에 그 우크라이나의 그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그 움직임과 상관없이 그 뒤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 내전기, 즉 1918년부터 1921년 사이에 있었던 그 내전 시기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소비에트 러시아, 그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 나중엔 폴란드, 프랑스, 여러 세력이 이합집산하면서 그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장면은 바로 1920년 키우의 시내 광경인데요. 폴란드 군대가 다시 키우에 입성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1920년에 그 민족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은 사실은 힘을 잃었고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힘을 얻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문양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문양입니다. 1920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토지를 얻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어떤 염원에 호응하면서 그 민족주의적인 열망보다는 그 사회개혁, 그 정치개혁의 열망을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강제로 그 지지를 그 동원하면서 성립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그 우크라이나 그 사회주의 공화국을 대하는 레닌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하는 레닌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치를 인정해 주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기 다른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더 큰 체제 아래서 두 나라가 한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별도의 공화국을 세우지만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큰 지붕 아래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 국가, 이제는 한 식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레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22년 12월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불리는 체제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초기 회원국으로서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한 체제 안에서 그 관계를 맺게 된 두 나라의 관계는 사실은 어떤 때는 상당히 좋았고 어떤 때는 상당히 그 갈등에 시달렸었는데요. 명과 암이 엇갈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1930년대에 우크라이나에 크나큰 비극이 닥쳐오게 됩니다. 당시 1929년에 권력을 잡았던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은 소련을 단숨에 강력한 산업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급속한 공업화 정책과 농업 집단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농업 집단화 정책이란 것은 이 가족 위주의 자급자족적 소농 체제를 한데 통합해서 거대한 대농장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금을 이용해서 공업화를 위한 어떤 그 자본을 마련한다는 것이었었는데, 가족 위주의 자급자족적 소농 체제가 가장 많이 있던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우크라이나의 그 농업 집단화 정책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반발,
소련 지도부의 정책 실패 그리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1932년에 우크라이나에는 대기근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대기근 피해자가 현재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현상이 너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사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상당히 비극적인 장면이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연출이 되었죠. 자, 그리고 그런 대기근의 피해를 기억하자는 운동이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서 그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말로 이 당시 1930년대 초엽의 이 대기근 사태를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요. 홀로드란 말은 우크라이나어로 굶주림이라는 뜻이고 모르란 말은 살해, 피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굶주림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그런 움직임일 텐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홀로도모르가 정책 실패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장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인명 피해를 900만 명으로 잡고 있죠. 반면에 스탈린에게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 대기근 피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도 정도를 달리했을 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스탈린의 의도적인 음모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하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1930년대 초엽의 이 대기근 피해로 말미암아서 우크라이나가 소련 지도부 및 러시아에게 큰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또 엄연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1930년대 우크라이나에는 그 밝은 측면도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에 세워진 초대형 수력 발전소의 모습인데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컸던 수력 발전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지도부는 우크라이나를 공업 지역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초대형 콤비나트, 즉 중화학 공업 단지를 우크라이나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화학 공업 단지에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드니프로 강에 이렇게 커다란 수력 발전소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스탈린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불과 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아주 강력한 공업 기반이 마련됩니다. 결국 농업의 우크라이나가 공업의 우크라이나로 탈바꿈하게 된 시기가 마찬가지로 1930년대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1930년대 우크라이나를 얘기할 때 이런 식의 그 농업 집단화 정책 그리고 공업화 정책과 더불어서 반드시 거론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해할 때도 반드시 이 인물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때 이 인물에 대한 그 정확한 해석과 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스테판 반데라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테판 반데라는 193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의 완전 독립을 꿈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조직으로 우크라이나 혁명 민족주의자 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도했지만 당시 소련의 지배 아래서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었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치 독일을 이끄는 아돌프 히틀러의 패권이 유럽 대륙에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면서 이른바 독소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땅에 바로 나치 독일군이 진주하고 우크라이나 땅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스테판 반데라는 독립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이끌고 나치 독일에게 부역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과 손을 맞잡고 소비에트 연방과 싸우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나치 독일 점령자들에게 열병식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스테판 반데라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만의 그 순수한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이루고자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반데라주의자들이 학살했던 숫자를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르비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유대인 학살 핍박 장면입니다. 1941년 후엽에 벌어진 장면인데 나치 독일이 아닌 우크라이나인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핍박하고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르비우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만으로도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자생적인 파시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세력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스테판 반데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판 반데라가 이끄는 정치 세력이 상당히 격심했던 그리고 잔인했던 인종 학살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스테판 반데라는 서독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과 손잡고 당시 냉전 시기에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1959년에 서독에서 소련의 비밀 경찰 요원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을 분석할 때 이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의 그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1954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고 나서 이 사건이 엄청난 그 회오리 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그것은 바로 1954년에 페레아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러시아 공화국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후르시초프는 러시아인이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에 어떤 애정을 품고 있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 몸이 되었던 페레아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맞이해서 두 공화국 사이에, 두 민족 사이에 어떤 우호를 다진다는 명분 아래 크림반도의 관할권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겨줬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소련 공산당의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소비에트 연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에 초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에 갑자기 해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변화였는데요. 당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소련의 지도자가 어떻게든 이 연방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워낙 그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이 각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데요. 이 사진은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화국 세 개였던 벨라루스 공화국과 러시아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서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결의하고 각자 독립을 선언하는 광경입니다. 1991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가 된 우크라이나 앞에는 그 꽃길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고 농업 기반과 산업 기반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국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고요.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내재했던 갈등, 즉 동쪽과 서쪽의 갈등이 서로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친러시아 세력이 주로 우크라이나 동쪽에 포진해 있었고요. 반면에 그 우크라이나 서쪽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서방과 더 밀접하게 지내야지 우크라이나의 앞날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립국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동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데 화면에 보이고 있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서쪽의 그 분위기를 말해주는 사진입니다. 시위대가 우크라이나는 그 유럽이다,
유럽이다라고 하는 편말을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럽은 서유럽을 말하겠죠. 반면에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동쪽의 모습입니다. 지금 러시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고 레닌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러시아의 도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가 아주 심각하게 대립을 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겨울에 키우에서 엄청나게 강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위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로마이단 시위라고 하죠. 지금 키우의 마이단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당시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하고 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중단하고 친러시아 정책을 표방하는 급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특히 키우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게 됐던 것인데요. 이런 시위를 통해서 결국 격렬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난 끝에 결국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야반 도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서방 정부가 세워졌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폭정과 억압을 일삼던 친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 시민들의 투쟁에 못 이겨서 쫓겨나고 그 자리를 민주적인 어떤 정부로 대체하는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면이란 것은 바로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의 존재입니다. 유로마이단 시위와 그 이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줄여서 자유당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당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은 공공연하게 스테판 반데라를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자유당 세력이 이 본부로 쓰고 있던 건물에 스테판 반데라의 초상화를 걸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평화로웠던 유로마이단 시위가 어느 순간에 격렬한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되는데, 그런 유혈 사태를 조장하고 유도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개 그 유로마이단을 다뤘던 다큐멘터리라든지 언론 보도에는 별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세력인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일컫는,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이 유로마이단 시위에서 등장해서 유혈 사태를 유도하고 조장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음모론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한 일면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가가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마이단 시위의 총체적인 모습을 연구하고 드러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자유투쟁이었다고 하는 그 측면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 아래서 스테판 반데라에 관한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파시스트 지도자였던 스테판 반데라를 국가의 영웅,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움직임을 반영해서 이런 곳곳에 20군데가 넘는 지역에 스테판 반데라를 추모하는 기념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올해 1월 1일에 있었던 시위의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그 키우에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스테판 반데라를 따르는 시위대가 초상화를 내걸고 우크라이나인들의 독자적인 국가, 그리고 러시아에 반대하고 서방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시위 자체는, 내지는 어떤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이 세력이 내세우는 인물, 추앙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엄청난 역사적 논란의 대상인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시위가 일어날 때 가장 격렬하게 항의하고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언론이 바로 이스라엘 언론입니다. 스테판 반데라가 유대인 학살을 주도하고 시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이런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게 상당히 경고의 경종을 울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력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바로 네오나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네오나치를 척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요. 과연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런 네오나치가 가장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네오나치 세력이 아주 큰 세력을 떨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세력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미미한 세력일 뿐이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런 극우 네오나치 세력을 적절하게 잘 통제하고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 네오나치 세력의 어떤 위상과 세력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설과 인식이 있어야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나토의 존재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토 회원 국가의 어떤 수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서유럽에 한정되었던 나토 회원국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에 점점 동쪽으로 진출해서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위성국이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중에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벨라루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한때는 형제 국가였고 지금은 독립 국가가 됐던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공공연하게 나토 가입을 시도하고 있죠. 이런 것이 러시아 정부에게 크나큰 위기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로 나토의 동진, 이 동진이 러시아에게 미치고 있는 위협을 계속 푸틴 대통령은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한때 상당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진인데요. 당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를 북돋고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홈페이지에 올렸던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한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여성 군인의 복장에 붙어 있는 한 상징 때문이었습니다. 나치즘을 상징하고 있는 심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갈고리 십자가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상징이 바로 해골입니다. 소수민족, 특히 유대인, 열등 인간으로 분류되는 유대인과 슬라브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임무를 수행했던 부대가 바로 나치 친위대 부대일 텐데 그 친위대 부대가 사용했던 문양이 바로 해골 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상징 이외에 또 다른 어떤 나치즘의 심벌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검은 태양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것도 나치 친위대가 사용했던 문양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비록 갈고리 십자가와 해골 문양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버금가게 유명한 나치의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 문양을 사진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여군이 가슴에 부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황급하게 유럽연합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이 내려졌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주목하고 퍼다 나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진이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어떤 네오나치즘의 어떤 그런 인식이 비판적으로 그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네오나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당시 유럽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진인데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도시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모습인데요, 이 군인의 사진에서도 검은 태양이라고 하는 나치의 심벌이 또 드러납니다. 이 사진이 또 한 번 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라는 독립국가를 침공하면서 그 전쟁의 명분으로 주요 내세운 것이, 첫째는 나토의 동진, 그리고 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행보가 러시아의 엄청난 국가 안보에 그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에 네오나치 세력이 존재하고, 그 네오나치 세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러시아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조장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죠. 그래서 그런 네오나치 세력을 우크라이나에서 척결하겠다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과연 그런 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대의 명분이 될 수 있는가? 네오나치 세력의 척결이라는 것이 과연 이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일부 세력은 공공연하게 스테판 반데라를 우상화하고 옹호하고 심지어는 국가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겠죠. 그래서 이 네오나치 세력, 우크라이나에 있는 스테판 반데라 추종자들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바로 이 전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한 측면일 것입니다. 현재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도덕적인 비판을 가하는 데는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서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혹하게 가해야 한다는 정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나토 회원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처럼 원래부터 서방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나라, 그리고 동아시아의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서 상당히 그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항상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한 나라가 이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스테판 반데라가 이끄는 파시즘 세력이 1940년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저질렀던 학살을 만행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정서가 그 스테판 반데라를 추앙하고 있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어떤 자위 노력을 편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없고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있죠. 이런 미묘한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공조를 하지 않고 그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 그리고 최근 10년, 20년 동안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최소한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연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특히 19세기와 20세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났던 민족주의 정서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를 겪어왔나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 자연은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이는 그것을 멀리한다. 수천 년 전에 중국의 사상가 노자가 한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데에는 다 까닭이 없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들 정당화할 수 있는 전쟁이 따로 없다는 것도 엄연한 진리입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지도자일수록 갈등과 분쟁을 전쟁으로 단칼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겨내는 슬기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역사학자 류한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